안녕하십니까. 네, 다 풀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사주를 풉니다. 사주를 푸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답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아이고야,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 5번, 12번에 5번, 13번에 2번, 14번에 4번, 15번에 1번, 16번에 4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4번, 22번에 5번, 22번, 23번에 1번, 24번에 3번, 25번에 3번, 26번에 2번, 27번에 2번, 28번에 5번, 29번에 5번, 30번에 2번, 2번, 31번에 2번, 32에 1, 33에 4, 34에 3, 35에 4, 36에 4, 37에 3, 38에 5, 39에 4, 40에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한 40점, 50점대 그거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나오면 좋죠. 더 나오면 좋은데 뭐 실전 모의고사는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복습하시는 거. 제가 요약집을 꼭 갖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집에서 복습하실 때 기본서나 요약집을 찾아보시게 되는데 일단은 못 찾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복습은 해야 되는데 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책상에 막 오래는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공부는 안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꼭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거. 법률 규정. 이게 어디서 나오죠? 권리를 변동하는 원인에서 나오죠. 권리를 변동하는 원인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법률행위를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구별해라.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디를 보게 되면 보니까 3페이지를 보면 요약집 3페이지를 보면 3번에 법률 요건이 있어요. 그죠? 그 법률 요건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하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법률 규정이 있죠. 그죠? 자, 이때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라 그랬고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준법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고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준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결국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구별하라는 말은 조금 세밀하게 말하면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를 구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1번 문제는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준법률 행위는 다시 4번의 법률 사실을 가면
1번 용태 보면 반가로 2번에 의사표시가 있고요. 반가로 3번에 준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준법률행위 보면 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의사의 통지는 최고가 있죠. 그죠? 요게 답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1번에서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랬을 때 답으로 나오는 게 거의 90% 최고라는 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 말고 답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번에 있는 무주물 선정 같은 거죠. 자, 우리 소유권에 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이라고 해서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이런 거 보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 그래서 4번의 무주물 선점은 준법률 행위 일종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죠. 1번의 합의,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죠. 법률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죠. 5번 계약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죠.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게 최고고요. 최고 외에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이런 게 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되시죠. 자, 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달달달달 좀 외워주세요 했던 게 있습니다. 10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에 가면 요약시 하단에 보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 8페이지 하단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 1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 2번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3번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 4번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경우. 5번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 7번 근로자의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 8번 민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10번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권한을 부여하고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이런 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2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딱 나왔네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하는 행위.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었잖아요. 좀 전에. 그죠? 10번에 있었죠. 10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이런 식으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2번에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다수의 보험계약. 3번 영리목적 윤락행위 알선자가 미리 선불금을 주고 그걸 반환하는 약정. 4번 부동산공사 수급인에게 공기 단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축을 하라 하고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거. 5번 이중매매 적극가담 행위. 이런 건 다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특히 4번은 좀 낯설죠. 이것도 지금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른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문제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이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4번은. 자, 3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봅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에 가면 2번의 양가를 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죠. 107조 1항에 의하면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라 그랬죠. 그죠? 자, 이때 이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한 대사 같은 것들 이런 건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안 되죠. 그게 3번에 4번이죠. 무대에서의 대사 이런 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또 2번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오른쪽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아야 되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4번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있죠. 나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요? 동산 소유권 포기.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번 가족법상 행위, 혼인 같은 거. 여기는 10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또 공법상 행위.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회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5번 대리권 남용에는 유추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3번을 보면 적용될 수 있는 거 고라고 그랬는데 1번의 입양과 2번의 혼인은 가족법상 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진 표시 적용 안 되죠. 4번 의사표시가 아예 아니죠. 5번 공법행위 적용 안 되죠. 결국 남는 건 3번이죠. 매매 계약. 여기에 당연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 말고 답이 대리권 남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매매 말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해서 답으로 대리권 남용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옆에다가 쓰세요. 대리권 남용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매매 옆에다가 대리권 남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3번이죠. 자,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 한번 정리해야 되죠. 18페이지. 자, 역집 18페이지를 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109조 1항.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를 규정하고 있죠. 착오의 유형 중에서는 동그라미 1번 표시상 착오, 동그라미 3번 법률 착오, 동그라미 4번 서명 날인 착오. 다 착오죠. 그런데 5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유발된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죠. 특히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는 맨 마지막에 판례가 하나 있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것도 자주 등장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중요 부분에 관한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줄 경제적 불이익. 이게 중요 부분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랬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니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이런 건 좀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있습니다. A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첫째, 공장을 신축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문의하지 아니한 과실. 그 밑에 줄 공인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 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입증한다는 거. 두 번째 건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갈 5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 반갈 7번의 동그라미 2번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3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 지금 체크한 정도가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호 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에 해당하죠. 우리 좀 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닌 게 있었어.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의 원인 무효. 그게 중요 부분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는 건 사람을 착각한 거예요. 내가 채무자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병이야. 이렇게 사람을 착각한 걸 사람의 동일성 착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된단 말이죠. 2번
아까 말씀드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 그랬죠. 3번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 취소 못하죠. 4번 시가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 취소 못하죠. 5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됐죠. 그럼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죠. 결국 요약집에서 체크한 것들 그것들 범위 내에서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1번이죠. 자, 5번. 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의사표시 전체에서 지문이 이제 뽑아져 나오겠죠. 다만,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보통,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물어보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 전에, 동그라미 1번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저기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거죠. 요약집 11페이지를 가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갑이 의사가 A고 표시가 B일 때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느냐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원칙이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약집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6번에 의의 판례가 있죠.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해야 된다. 두 번째 줄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5번에 1번을 봤더니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의 효과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틀렸죠? 뒤집어졌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죠. 그죠? 그게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1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다. 따라서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된 의사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거 가지고서 5번에 1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2, 3, 4, 5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요약집 23페이지로 가면 되죠. 요약집 23페이지로 가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들이 있죠. 일단 111조 1항 2항은 외워야 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게 2번, 3번이죠. 조문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 3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5번은 뭐죠?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을 때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도달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1번 동거 가족의 수령도 도달이다. 2번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달이다. 그리고 3번 우편물. 등기와 내용 증명은 도달이다. 보통 우편물은 도달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게 5번이죠. 그래서 5번에 등기 취급으로 발송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은 뭐예요? 한 장을 넘기면 공시송달이 나와 있죠. 의미 요건에 보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과실 없이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죠. 마지막이 양가로 4번의 수령 능력이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딱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수령 능력의 문제도. 그래서 5번, 1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근데 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대리 전체를 물어봐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통 대리 전체를 물어보게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은 대리가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물어보는 건데요. 요약집 26페이지를 보면 위에
요약집 26페이지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해서 반가로 2번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게 나와 있어요.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여긴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는 대리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6번에 1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미법거의조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 양도 통제와 같은 관념의 통제에도 적용된다. 옳은 지문이죠.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고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된 게 정리가 한번 돼야 되고요. 6번에 2번은 뭐죠? 27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반가로 2번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118조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즉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그리고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가로 2번 박스 118조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 확인해야 되죠. 그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한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할 수 있는 보존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가옥의 수선 행위, 니은 본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리을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적어도 요 세 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존 행위의 예로.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거나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전제하에 6번에 2번을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본인 재산에 관해서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틀렸죠. 아까 뭐라 했어요? 관리 행위 중에서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존 행위만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에는 무제한할 수가 없지요.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3번은 뭘 말하는 거죠? 대리권 남용을 말하죠. 우리 28페이지 요약집을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4번에 대리권 남용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뭐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런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단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비진위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 대리권 남용을 3번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6번에 3번을 봤더니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 배임적 대리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죠.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자, 4번은 복대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중에서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거죠. 요약집 33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보면 양가라 3번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이라고 해서 임의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맨 밑에. 그죠? 그리고 그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다만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을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 또는 힘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게 임의 대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법정 대리가 나와 있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그 복인권과 책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반면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리권 전체에서 지문을 뽑아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에 7번을 봅니다. 갑으로부터 5억 원의 토지 매수를 부탁받았으니 갑의 허락을 얻어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병은 매수 가격이 5억 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가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일단은 무권 대리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 을이 병에게 복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권한을 넘었어요.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무권 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무권 대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복대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다시 요약집 33페이지로 가면 아까 복인권 책임을 받는데요. 요약집 33페이지 5번에 복대리가 있습니다. 일단 복대리 뜻이 뭐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선임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요약집 3페이지에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갑의 이름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해야 되죠. 을은 을의 이름으로 선임해야 되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1번 틀렸죠. 2번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죠? 3번 병은 해제권 없죠. 계약 체결 대리권에게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분명히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죠. 그 계약 체결 대리권에게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27페이지. 3번은 요약집 27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 권한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집 27페이지 수권행위 해석 박스에 보면 양가로 1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하고 기한을 연기할 권한이 있으나 연기할 권한은 없다. 해제 권한도 없다라고 되죠. 해제 못하는 거예요. 복대리인도. 4번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33페이지에 보면 복대리 양가로 1번 특징이 있습니다. 반가로 1번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수권행위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반가로 2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사망함으로써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그럼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자, 을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건 어디 나와요? 127조 본사 대사성파. 대리권 소멸하죠. 본인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시 파산.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사망했다, 을의 대리권 소멸했다,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5번 토지를 5억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병이 정가 6억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착오인가요? 아니지. 병은 5억에 사오라는 말을 알아요. 사오라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6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가 없어요. 착오라는 건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건데 병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왔습니다. 8번. 자, 무권대리는 35페이지로 갑니다. 역시 35페이지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이면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추인권.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단독행위니까 기억의 세 번째 줄.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권 대리인이 전부를 추인해야 되죠.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니은 누구한테 할 수 있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다만 조심할 게 있죠. 한 장을 넘기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B. 무권 대리인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볼 수 없다. 디귿.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B.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고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걸로 보죠.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할 수 있죠. 최고하고 철회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나오죠. 135조. 그 책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디귿의 상대방 선의무과실과 미음의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요 요건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책임의 내용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협의의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8번 지문을 봅니다. 8번 문제 1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상대방. 상대방이 선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죠.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죠. 2번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했는데 이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아니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3번 본인이 추인하려면 전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해서 추인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죠. 4번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옳은 답이죠. 자, 5번은 피용자의 무권 대리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예컨대 은행이 은행 직원을 고용해요. 그럼 이 을은 은행에 고용돼 있는 피용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은행이 얘한테 예금 업무를 수권했어요. 예금 업무를 수권했다면 이 을은 갑의 피용인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금 업무와 관련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놈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대리 행위라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아까 불법 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불법 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피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이거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이 피용인이면서 동시에 대리인인데 대리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갑은 본인 책임은 안 져요. 본인으로서 책임은 안 져요. 근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5번이죠. 좀 낯설죠. 그죠? 자, 그래서 피용자의 무권 대리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질 때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용자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본인이 설령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소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즉 사용자 책임은 우리 민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이걸 추인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번 지문이 조금 낯설지요. 그죠?
그거 하나 좀 확인해 주시고 추가해서. 자, 9번에 1번은 우리 아까 차고에서 봤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9번 지문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지문이. 자, 동그라미 2번 지문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이라고 해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이걸 제척 기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척 기간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죠. 그게 2번이죠. 동그라미 한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우리 저기 불공정한 행위가 한번 나옵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무효행위 추인 거기에도 나오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11페이지를 가면 요약집 11페이지를 가면 가운데 효과라고 해서 불공정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인데 추인은 안 된다고 돼 있죠. 근데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전환은 된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 됩니다. 4번은 다시 이제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봐야 되죠. 무효행위 추인은 조문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 요약집 43페이지를 가면 가운데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139조가 있습니다. 이 139조는 요약집 43페이지 조문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가 무효만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만 딱 떼서 출제를 잘 합니다. 그게 4번이죠.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그게 원칙이다. 조문 앞부분에 있는 걸 그대로 떼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5번은 뭐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46페이지로 가면 요약집 46페이지를 가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약시 46페이지 하단에 14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왜? 추인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취소권 포기라고 돼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조심할 게 그 위에 144조 1항이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야 유효다. 그러니까 강박을 이유하는 취소에 있어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외가 있었죠. 요약집 오른쪽 47페이지 위에 요건 박스 2번. 요 예외는 따로 기억해야 되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번도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취소할 수 있는 추인과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10번에 1번. 조문 암기해야 되죠. 요거 어디 나오죠? 49페이지. 요약집 4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151조가 있습니다. 151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돼 있죠. 그게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대로 10번 1번 정지 조건인데 첫 번째 줄에 이미 성취되었대요. 이미 성취된 게 뭐예요? 기성이죠. 기성인데 정조건이래요. 그럼 뭐예요? 조건 없는 행위죠.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정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면 조건 없는 계약이다. 옳은 지문이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입증 책임인데요. 입증 책임은 51페이지 상단에 가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가로 1번에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위 정적공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 요게 키워드예요. 뭐뭐에 해당한다는 사실. 요거는 무효주장자가 증명합니다. 무효주장자가. 해당한다는 사실은 키워드예요. 반면에 반가로 1번은 정적권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유효주장자가 증명합니다. 키워드로 암기하셔야 돼요.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자가, 성취됐다는 사실은 유효주장자가. 이대로 키워드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10번에 2번을 봤더니 정적근무 채권정도에서 정적권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됐죠. 요거죠. 성취되었다는 사실. 누가 증명해야 돼요? 유효주장자. 유효주장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게 유효주장자죠.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10번에 3번은 요약집 50페이지 가운데 보면 150조 조문이 있습니다. 반신의 행위.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2항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번이 옳은 지문이죠. 4번은 오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153조 2항이 있습니다.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죠?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하죠.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그 결과 뭐가 된다고요? 기한이 도래하죠. 그런데 기한 도래 여건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위에 가운데 반가로 1번 기한 도래 후 박스 밑에 별표시 기한 도래 여건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 도래 여건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번에 4번이 틀렸죠. 10번에 5번은 53페이지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박스를 보면 제388조라고 해서 1호, 2호가 있어요. 1호의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 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럼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죠.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뭐가 돼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확인은 꼭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4번이 틀렸죠. 자, 11번 물권 법정주의가 나왔습니다. 물권법 총론에서 간혹 나올 만한 게 물권 법정주의죠. 요약집 5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3번 물권의 종류에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물권의 임의 창설 금지라고 해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 못하죠. 특히 내용 강제에 보면요. 소유권의 내용이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 나와요. 사용 수익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요것만 팔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만.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요걸 제한하는 건 괜찮아요. 뭐 지상권을 설정해 주거나 임대차를 함으로써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건 괜찮아요. 이걸 제한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거. 이건 허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주의 외워야 되죠. 온천권, 관습상통인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물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도죠. 그러면 11번에 1번을 보면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없지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왜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1번. 틀렸죠.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하는가.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없다 그랬죠.
3번 물권 법정주의는 내용 형성의 자유를 제한할 뿐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 이거 제한하는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 이게 뭘까요?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권이 변경되거나 물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물권 취득에 관한 선택의 자유. 내가 저 물건을 살까 말까. 그건 계약 자유죠. 물권 법정주의는 이걸 제한한다 안 한다. 이건 제한하지 않죠. 이건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란 내가 저 물건을 살까 말까. 그런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이건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는 내용 형성의 자유는 제한하지만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뭘 제한해요?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 요것만 제한하죠. 그죠? 4번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 투행권 이런 거 없다 그랬죠. 5번이 답이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명령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명령규칙은 포함하지 않죠. 자, 12번 물권적 청구권.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교재 59페이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59페이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강론까지 같이 봐야 돼요. 59페이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요약집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가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요 세 파트로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물권적 청구는 적어도 요 정도는 확인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물권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침해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그랬고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등을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일단 그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만. 복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체크해드린 페이지를. 12번 1번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부할 수 없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요약집 59페이지에 나와 있죠. 1번은 요약집 59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3번 성질에 보면 물권적 성질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60페이지에 보면 상대방이 현재 점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물권적 청구는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59페이지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4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9페이지 밑에 성질, 물권적 성질의 2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역시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할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점유권 가면 나오죠. 점유권 가면 점유권에 어디 나와요? 간접 점유가면 나오죠.
73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보면 간접점유가 나오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임대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207조 2항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을 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207조. 그죠? 그대로. 그래서 5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자, 13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정말 지문이 여기저기서 찢어져서 나와요. 넓게 분포돼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어디 나와요? 소유권 취득에 나오죠. 저기 90페이지. 90페이지에 가면 자, 13번에 1번 90페이지 가공이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 타인 동산에 가공한 때 그 강모를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라면 가공자 소유가 된다. 이 가공자가 누구예요? 문제에서 수공업자죠. 그죠? 1번 옳은 지문이죠. 자, 2번은 이중보전 등기를 근거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가?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가 한번 나오죠. 87페이지. (87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요번에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네 번째 칸에 등기라고 되어 있어서 두 번째 줄 다만 소유자로 등기된 등기부 자체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게 이중보전 등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중보전 등기로 가면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 후등기, 무효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등기는 무효여도 되지만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인 이중보전 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3번 인도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죠. 요거는 물권 변동 가면 나오죠. 62페이지 하단에 가면 나오죠. 6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가면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법률 행위로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4번은 부합에 나오죠. 남의 땅에 권한 없이 심은 나무는 누구에게 속한다? 임야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부합에 나오죠. 아주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옵니다. 부합 89페이지. 자, 89페이지를 가면요. 반가로 3번에 부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부합이 있습니다. 기억에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던 나무는 임야에 귀속한단 말이죠.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될 겁니다. 그죠? 5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경매대상 땅에 채무자가 아닌 자의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가 됐어요. 근데 경락받은 사람은 모르고 경락받았어요. 채무자건 줄 알고. 선의취득이라는 게 인정되죠. 우리 마치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산 사람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듯이 이런 경우에도 동산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 정도를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특정 파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뜯어져서 나오면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찾기도 힘들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좀 체크해 드리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14번은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